유엔 안보리에서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통일전략실장,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대북 결의안을 보면 이전의 대북 결의안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전례 없는 초강경 대북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결의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고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모처럼 국제사회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하고 네. 공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데 또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수선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대북 제재 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이제 북한의 이제 강물 자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차단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하지 않던 그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거래하는 수출입 물자 모든 품목에 대해서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한 이런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외화 이런 차단, 그다음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 미사일 개발에 이런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을 조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북한의 경제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북한 사이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재안이 촘촘해지고 강화됐다라는 평가이신데 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석탄 등 지하 자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인데 북한의 가장 치명적인 제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거든요. 특히 북한 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북한에서는 석탄을 비롯해서 이 지하 자원의 수출 권한이랄까 이 권리는 이 군부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북한 군부는 산하에 이 외화 벌이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화 벌이를 통해서 이 피복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군사 관련 장비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석탄을 수출해서 버는 수익으로 여러 가지 군사 장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중단되면 피복이라든가 식량 같은 걸 구입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이라든가 군 운용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군부 인사들이 이런 수출을 통해서 지하자원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군인들이 고위 인사를 할지라도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활동비라든가 또 자신의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단된다면 자신의 생계도 이제 걱정해야 되는 한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충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석탄을 비롯한 지하 자원의 수출 금지는 이 북한 군의 전력 운영상에도 이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 군 간부들의 사기 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의 영향이 크지만 정말 광물 수출이 금지가 된다면 북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4%포인트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강물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수출을 하려면 외화가 들어오면 그게 또 이제 그게 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도 이미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 다시 북한 경제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해외에서 꼭 수입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코크수탄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북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체 처리다 해가지고 석탄에 의한 철 생산 이런 걸 말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입해야 된 그런 원료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한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외화가 없으니 사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생산이 침체가 되고 지금보다 침체가 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안 하면 강물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수입을 안 하게 된다면
그게 북한 내에서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로가 없으면 생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뭐 화력발전소가 있어 일부는 화력발전소 돌릴 수 있겠지만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목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 총생산에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저는 이번에 그 제재로 인해서 국가 경제, 그다음에 국가 정부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외화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핵이나 미사일 군수 부문이라든가 그 국가의 고난의 행군이 그런 쪽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도 어려워지고 또 주민 생활에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항공유 금수 조치도 포함이 됐습니다. 항공유를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북한의 국지전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하던데 북한군이 입는 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항공유 수입이 중단된다면 이 비행기가 운항을 하지 못합니다. 북한의 전투기라든가 전폭기가. 그래서 공군력의 그 운용에 제한이 상당히 따르게 되는데 현대전에서는 이 제공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탱커라든가 여러 대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제공권, 공군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본다면 좀 무용지물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이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적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공군력의 그 운영이 좀 제한이 된다면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하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확전이 되어서 전면전인 상황이 되면 공군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전면전에서 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전쟁 의지가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지전을 이제 수행하더라도 과거처럼 이제 북한이 자기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 한국에 비해서 이제 그 우세하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항공유마저 이제 수입이 안 된다면 이제 공군력마저 이제 떨어지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북한은 그 항공유 이제 비축을 한 뭐 3개월치를 이제 비축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입이 계속 중단된다면 이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과거 2013년과 2014년 정도에 그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그 북한이 그 핵실험한 이후에 항공유를 중단한 적이 있어서 한 수십 일 동안 북한의 비행기가 뜨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도 이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요, 원유 공급의 완전 중단 조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말씀 들어보면 항공유는 중단이 됐으니까 로켓이나 비행기가 뜨기는 힘들겠지만 북한 경제,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유라는 게 들어가서 가공해서 쓰지 않습니까? 가공해서 뭐 휘발유 쓰고 등유 쓰고 뭐 이렇게 쓰는데 뭐 항공유라든가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에 쓰는 것은 비행기라는 것은 항공이라는 건 중국밖에 다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여객기라고 말할 때는. 그다음에 뭐 김정은이 뭐 현지 시찰하되 짧은 거리도 비행기 타고 가고 그다음에 로켓 연료죠. 그러면 로켓 연료가 못 들어가면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 제약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원유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그게 가공이 돼가지고 휘발유가 있어야 자동차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디젤류가 있어야지 북한을 말하면 트랙터가 움직이고 이 모든 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유 자체가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된다면 북한의 운송 수단들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다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지금은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정말 저쪽에 해산에서 평성까지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게 물자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되니 그래서 중국이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차단하지 그것을 이제 용인하지 않고 이쪽에 항공유하고 그 로켓 연료에만 이제 국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경제까지는 붕괴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사님, 북한은 그동안 보면 항공유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 러시아가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또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러시아가 이제 어떤 반응을 이제 볼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마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 중국이 북한에 그 수출하는 그 원유를 보면 그 국제 그 원유 시장 가격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1.5배 가격으로 수출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원유 도입선이 중국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거래 계좌가 또 상당히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값이 비싸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아까 우리 김영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민간용 그 원유까지 끊기에는 본인들의 경제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최근에 그 북한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원유 도입선을 바꿨다는 것은 좀 더 싼 가격에 또 새로운 그 원유 루트를 확보해서 유사시 그 중국의 어떤 독과점 체제를 깨고 네. 또 중국의 그 원유 봉쇄를 대비하는 뭐 그런 전략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번에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러시아도 여기 동참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유만을 이제 금지할 네, 것이고 그렇죠. 일반 민간이 사용되는 그런 원유는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조항을 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수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육로든 바닷길이든 하늘길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히 핵이나 미사일 개발, 북한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북한으로 오가는 모든 화물이 그 선박이라든가 네. 비행기라든가 다 검색을 통과한다면 어렵죠, 들어가기가. 네. 그리고 또 수출을 하거나 수출해주는 외국 국가들 같은 경우도 그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거. 우리 다른 배에다 싣고 움직인다 하면 일단 거기뿐만 아니라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배들도 다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단속 네.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속에 걸려서 계속 그걸 가지고 제재를 받고 이러느니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북한하고 무역 거래라는 국가들 속에는 북한이 뭐 무역액이 76억 달러 정도 돼요. 이제 그 2014년 정도에. 근데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68억 불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거래입니다. 근데 그 다른 국가들의 거래 속에도 핵이나 미사일의 개발에 필요한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대체로 이제 중국에서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그런 모든 걸 검색을 하니까 정말 그런 선박을 통해서 그런 북한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사실. 아니 정말로 모든 걸 다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항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검사라는 것이 네. 어떤 방법을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게 화물에다 짐을 실으면 이걸 어떻게 검사해야 되잖아요. 밑에다 뭘 감쌌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아직은 기술이 발달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초음파 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어요. 땅 속에 지하 밑에 있는 원유까지 밝혀내는 그런 초음파 기술 수준을 가지고 이 선박에다가 뭘 어떻게 실었는지라는 것은 그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거는 검색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요, 북한 항공기에 유엔 회원국 출입 금지라는 이 초강수는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재 범위를 그 군사적인 어떤 용도, 또 군사적인 어떤 물자의 거래 뭐 이런 데다 좀 치중하게 되는데, 일반 항공기의 그 금지까지 하는 것은 또 뭐 의심 물자까지 선적돼 있다고 해서 일반 항공기까지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효적으로도 좀 굉장히 검사하기가 곤란하고, 네. 또 항공기의 그 어떤 이착륙 이렇게 출입에 중단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 활동까지 중단시키는, 다시 말해서 네. 북한의 어떤 정상적인 국가 운영까지 중단하게 됨으로써 북한 체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체제 운영에 타격을 입을까 봐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겠다는 그런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요구가 이번에 반영되어서 어떤 대북 결의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 강력한 제재안이 도출됐다라는 의견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동안 좀 중국 측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그래도 중국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빠질 수 있는 길은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이게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육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죠. 압록강, 두만강이라는 걸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대북 제재 조항을 보면 항만에 대한 제재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만은 다른 국가들하고는 항만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중국하고는 항만보다도 석탄 같은 건 항만으로 나가요. 그러나 다른 물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육로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왕이 외교부장이 가서 이제 협상을 할 때 아마 중국 쪽에 육로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로라는 말은 전혀 없고 네. 단지 모든 물자는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고 네. 아마 허락하지 않았냐, 이게 용인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교육을 하고 도와주려면 빠져나갈 구멍은 이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실행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얼마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실행할 것인가, 또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저는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좋아도 그것을 실행하는 회원국들의 의무가 제대로 이제 이행되느냐, 이제 차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고 대북 제재 압박을 했지만 실행되지 않은 내용들도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유엔 회원국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네. 어떤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잘 실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지난해 북한의 열병식 때 중국의 공산당 서열 5인 류인산이 방북을 하면서 북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았었는데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대하는 북한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2016년 설 명절의 즈음에서 외무성에서 마련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 모임이 5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중친선 봄맞이 음악회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의 공동 명의로 23일 모란봉 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작년 겨울에 모란봉 악단도 그렇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북중 관계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틈을 타서 오히려 북중 친선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때도 아니고 네. 설 명절 전이 다 2월 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 2월 7일이죠. 2월 6일 날인 것 같아요. 지금 설 명절 때 했다는 게. 그다음에 지금 23일 날 친선 모임을 했다는데 음악회를, 이것은 지금 이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제재, 사드 문제, 정말 많은 국제사회에 정말 다양한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 쪽은 2013년 이후에 2014년, 15년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한중 관계가 냉각돼 있고 많이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엔 제재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세게 놓고 싶죠. 네. 근데 항상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 같으면 북중 관계가 좋아져요. 그게 서로 이게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나빠지고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틈을 또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23일 음악회를 하고 이런 네. 것은 지금 그 중국의 입장을 보면 핵 문제라든가 이것을 평화협정 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자,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또 세컨드리 보이콧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세컨드리 보이콧,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 이게 국제사회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아간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북한이 여기에 대한 화답이라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 우리를 좀 참 잘 봐주고 국제사회에 가서 좀 잘 절충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인데 향후 북한의 행보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북 제재 결연이 통과된 다음에 북한이 우리 대남 저강도 도발을 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또 한반도 문제를 하나의 그 이슈화 시키면서 결국은 이 굉장히 긴장 상태로 있는 것이 이 대북 제재 결의 때문이다, 대북 제재 압박 때문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 또 그런 태도를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도발 정국위원회는 항상 그 유화 국면을 전개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통 큰 그런 이제 네. 대남 제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평화협정 문제라든가 뭐 NLL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이 대남 협상 또 이제 유화적인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제의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세워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